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앞으로 국감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이분과 특별하게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저희 프로그램 첫 출연이세요. 예, 처음 출연입니다. 예.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굉장히 좀 하여튼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굉장히 고생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열정적이시구나. 네.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예, 김 변호사님 하여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제가 여러 방송에서 보니까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도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댓글창에서 많은 응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저희가 광고 좀 소개하고 방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광고는 저희 프로그램에 처음 들어오는 반려견 관련된 광고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반려견 눈물 자국 고민을 제대로 짚은 영양제인데요. 바로 라이프팻 아이즈라는 상품입니다. 강아지 눈 주위에 생기는 갈색 자국이 있는데 매일 닦아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눈물에 포함된 포르피린 성분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착색 원인을 제거해야만 눈물 자국도 지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반려견이 없어가지고 이게 좀 낯설긴 한데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시작된 착색은 눈, 입, 발바닥 착색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영양제를 통한 직접적인 원인을 배출시켜줘야 한다고 해요. 반려견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물 배출 기능이 떨어지고 백내장 위험도 점차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눈 건강은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이프팻 아이즈는 동물병원 그리고 약국에서 판매되는 검증 완료된 눈물 영양제이고요. 사람 기준이 아닌 반려동물의 체질과 특성에 맞춘 펫 그레이드 영양제라고 합니다. 밀크시슬, 그 다음에 마리골드 추출 분말, 빌베리 추출 분말, L-아르기닌까지 눈 기능에 꼭 필요한 핵심 4종을 한꺼번에 챙길 수 있도록 모두 담았습니다. 말랑말랑한 튜어블 타입이라서 입맛이 까다로운 강아지들부터 또 치아가 약한 노견까지 부담 없이 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이즈 3박스 구매하시면 39% 할인된 64,500원으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선물로도 좋은 다양한 구성도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상품 궁금하시다면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더보기 링크에서만 특별 구성과 할인 혜택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 기르시나요? 늘 키웠는데 이제 최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이후에는 늘 어렸을 때부터 전 항상 강아지와 같이 있어서 이런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먹어야 되는 초콜릿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고민하시거든요. 그 눈 옆에 여기 까맣게 하는 게 있어요, 실제. 그리고 그 개의 노화가 눈으로 오거든요. 아, 그래요? 갑자기 제가 광고에 진심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좀 말씀 듣고 보니까 와 이런 게 있구나 싶네요. 그렇구나. 네네. 의원님도 강아지 기르십니까? 저는 애들 키울 돈도 모자라서 거기까지 여력이 없습니다. 의원님 저하고 형편이 비슷하시네요. 저희도 사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브리츠 이어폰입니다. 국내 최초 블루투스 6.0 이어폰으로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이 가능합니다. 올해 8월 21일 처음 출시된 상품이라고 하고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및 주변 소리 청취 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충전 케이스를 통해서 3회 재충전이 가능하고요. 중간 볼륨에서 약 32시간 동안이나 사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13mm의 고감도 유닛을 탑재해서 임팩트 있는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생활방수 설계로 일상 속의 땀과 비의 접촉에도 안심하고 착용이 가능합니다. 새 제품 정상가 79,000원에서 400개 한정 핫딜가로 49,000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실제로 79,000원에 팔고 있는 상품인데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만 49,000원 핫딜가로 모십니다. 이거 사실 분들은 지금 사셔야겠네요. 전용 링크를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니까 지금 유튜브 더보기 창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진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드네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광고의 진심
지닌 사람이 돼버린 게 네.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에? 이 상표가 제가 사용하는 건데. 아, 진짜요? 원래 이걸 사러 간 게 아니라 네. 그 유명한 다른 걸 사러 갔다가 예. 가격 차이가 너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러면 이게 잘 잃어버리니까 싼 걸 한번 사볼까 했는데 전혀 안 불편한 거예요. 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그렇구나. 야. 근데 알겠습니다. 진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아서 굉장히 뭔가 그래도 효능감이 좀 있습니다. 아니 진작 모실 걸 그러니까.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광고 요정이야. 네. 와, 거의 구교형에 버금가는 광고 요정이 저희 취재 편의점에 나오셨다. 아무래도 고정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부터 좀 여쭐게요. 김영남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야 그전부터 워낙 달변이시고 네. 뭐 어제 명불허전으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100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폭군 대통령을 만나서 3년 동안 참 희한한 일을 많이 겪다가 이제는 정상적인 대한민국으로 가는 과정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사고도 생기고 뭐 최근에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사고가 터졌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경제 상황도 조금은 나아지고 있고 아직 바닥 경기는 따뜻한 편이 못 됐습니다만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보니까 3,380을 터치하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던데 뭐 다행스러운 100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 광고 요정 아니고 광고주로 나오신 줄 알았더라고요. 광고주. 약간 포스는 그렇죠. 광고주가 나와서 직접 설명하는 줄 알았다고. 네, 하여튼 상품평이 좋다라는 것도 많이 나오네요.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다 보진 못했고 기사로 봤는데 몇 가지 포인트 중에 특히 원전 관련된 이야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향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굉장히 좀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 원전과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방향성이 바뀌는 부분을 설명함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원전 설치와 관련된 15년의 기간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주가와 관련된 뭐 주가 조작, 뭐 폐가 망신한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어떤 경제와 관련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좋았는데 저는 아무래도 또 직업이 법률 쪽이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안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시한 1년을 제시하셨는데 이제 1년 동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제가 보기에는 어떤 1년의 유예 기간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정권 초기에 이 검찰 개혁 문제를 끝내야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한 것 같아가지고 전반적인 그 메시지 전달에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저 어제 현장에 있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밤새 준비해가지고 질문지를 A4 3장이나 써봤는데 추첨이 안 됩니다. 추첨도 안 되고 그리고 일단은 잘 안 보이는데 배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손을 들어도 눈에 띄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래도 보도지원 비서관실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30일 기자회견 때는 뒤에 앉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군지 식별도 안 될 정도로 잘 안 보이고 막 이랬었는데 이번엔 그래도 단을 이렇게 단을 좀 기자석 단을 그래서 33번이시지 않았어요? 저요 98번이요. 그래요? 네, 98번인데 중간에 한 기자가 아침에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한 기자가 못 왔어요. 네. 그래서 그 기자 때문에 한 칸씩 땡겼어요. 그래서 뒷열에 앉았는데 꽤 높은 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계속 강조했어요. 조금만 뒤로 가시면 큰일 납니다. 생방송 도중에 뒤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발 앞으로 당겨서 앉아달라라고 해서 앞으로 당겨. 저도 왜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하고 회담할 때 의자의 뒤쪽으로 기대서 앉는 게 아니라 앞쪽으로 당겨서 허리를 고추 세워서 앉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2시간 반을 솔직히 말하면 우리 9시부터 가 있었거든요. 3시간 반을 이게 중간에 옆에 모 지역 언론사 선배는 12시 되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더라고요.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렇죠. 그렇게 장시간을 그런 자세로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기자들이 특히 기자들이 절대 그렇게 앉을 일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더니 화를 내고 확 나가버려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와서 앉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기자들에게도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그 보안 점검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길고 그러나 굉장히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많았구나. 저 여러분들한테 취조 당하러 나온 거 아니거든요. 저도 할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러면서 저 외계인 아닌데 왜 안 다뤄주시나요? 막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의미 있는 기자회견이었다라는 것이고 30일 하고 100일 했습니다. 자, 다음은 무슨 회견이 될까요? 저는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기자회견이 있지 않을까요? 6개월. 그러니까 보통은 1년 연 단위로 그렇죠. 하다가 그것도 건너뛰지. 나중에 맞아요. 보면 안 하고 지지율 떨어진 막 안 하고 역대 대통령들이 그냥 어영부영 건너뛰는데 저는 1년까지는 너무 멀고 6개월 정도에 한 번 더 있지 않을까요? 반년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보세요? 자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 어떤 그 말씀하시는 스타일 자체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빠르고 강렬하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전 이번에 굉장히 그 정말 국무회의 그 이제 공개한 게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국무회의 진행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이러한 행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국무회의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 중요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50일 기자회견 기대해 보겠습니다. 150일? 150일. 한 달 반 있다 또 하는 건데. 근데 그 보도지원 비서관실에서 연말까지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 적극적인 소통을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면 150일, 200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자꾸 반복되면 하나씩 개선이 되니까 150일 기자회견에서는 의자가 개선될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허리 아프지 않은 3시간 반 앉아 있어도 까딱없는 그런 의자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에 별로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100일 떡을 나눠줬거든요. 기자들한테. 근데 저희가 8시, 대체로 기자들이 아마 한 7시쯤 출근했을 거예요. 7시에 출근해서 다 합치면 한 5시간 정도로 있었는데, 뭐 아침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떡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작은 떡이었다. 그래서 좀 사이즈를 좀 크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얘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작은 건 많이 먹으면 되긴 하는데. 하나씩밖에 안 좋아하죠. 그래요? 하여튼 예산 아끼는데 진심이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돈은 진짜 이재명 대통령은 돈에 대해서는 정말 진짜 많이 쓸데없는 돈 쓰는 거는 용산에 들어간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대로 입자 이런 것들 저는 되게 좋은 거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내란 특별재판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위헌이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보면 그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별재판부 내지는 뭐 내란 전담재판부를 비법조인으로 구성하겠다는 건 아니고 기존의 판사들 중에 이제 선발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헌법 조항에는 합치돼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관 중에 재판부 구성이 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 사법권이라는 것이 그 모든 권력은 사실은 인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복수를 추천해서 그 뭐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도록 하는 게 사법권을 가진 대법원의 어떤 본질적 권리의 침해냐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위헌은 절대 아니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고 이게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상 설치했을 때 실익이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 헌정사에서 중요한 재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있었고, 국정농단 사건 재판도 있었고, 굵직굵직한 재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를 설치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사실은 1961년도 이후에 그 이후에는 최초로 이제 어떤 전담재판부나 특별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인데, 이제 재판 결과를 어떻게 승복을 받아낼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판단해야 될 것이고, 제가 보기엔 이런 논의가 여기까지 온 게 네. 사실은 한 사람 때문이에요. 직위원 판사 한 사람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예. 더 이번 사건만큼 중요한 사건 아무 논란 없이 다 재판 진행되고 예. 선고 나고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왜 이 난리냐? 재판장이 이상한 거예요.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그 한 사람이 이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직위원 판사를 감싸는 법원이 더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더 수상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거를 이 특별재판부 얘기가 더 진전되기 전에 사법부의 어떤 자정 기능으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이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감찰 결과 내놓고 감찰 결과에 따른 인사조치 내지는 재판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잇따르면 더 이상 논의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사법부가 이게 뭐랄까요. 이게 자율적으로 정화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타의에 의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좀 위기의식을 느껴야 된다. 언제까지 구중궁궐 앞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면서 그냥 지금과 같이 지낼 것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방금 김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법부의 네. 위기의식,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변해야 된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말씀에 동의하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내란 특별 재판부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뭔가 더 특별해 특별 검사, 특별 재판 이렇게 네. 문제가 있는데 이름이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뭐 위헌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조그마한 헌법전을 항상 갔어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런 책이 있어요? 네네네. 야 어디서 만든 거예요? 너무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네. 저런 책이 있대요. 헌법, 대한민국 헌법. 예, 예. 네. 요건 이제 노무현재단에서 만들어서 그렇구나. 배포하는 거구나. 예, 제가 뭐 이제 뭐 헌법 가르치고 하는 사람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네, 읽어드릴게요. 헌법 101조 2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항입니다.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되어 있고 102조 3항이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로 정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헌법학적으로는 입법 재량이라고 해요. 그 입법 재량이라고 하고 이 각급 법원 즉 그러니까 대법원과 각급 법원이라는 어떤 그 하위의 어떤 법원들을 법률로 정할 수 있는 법원 조직법의 어떤 이 재정 권한 자체가 국회에 있기 때문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고요. 네, 맞는 말이고 이제 우리 김영남 전 의원님이 어떤 조금 더 사법부의 자율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모든 제도는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 굉장히 어떤 반발이 심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검사 제도가 만들어질 때 현직 검사들은 아마 굉장히 좀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그 조폐공사 파업 유도 그리고 그 김세정 검찰총장 온로비 사건 때 처음 특별검사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특별검사 제도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대한민국 검찰 제도가 마치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했지만 지금은 어떤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면 특별검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없잖아요. 앞으로 특별재판부, 그러니까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특별검사제도와 함께 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도라는, 그러니까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고 국민들이
충분히 그 국민들이 원한다면 만들 수 있는 제도다라는 점. 예. 저는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위헌이냐 아니냐를 둘러싸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법원장 회의를 열어가지고 네. 이제 각을 좀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뭐 중앙일보도 오늘 보니까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뭐 이런 사설을 쓰면서 일종의 이제 조희대 대법원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뭐 법원이 이렇게 나온다 한들 국회에서 또 이걸 멈출 리 없고 대통령의 뜻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특별재판부는 가는 거다 이렇게 또 봐야 될 여지는 없겠습니까? 누가 얘기하시는 게 좋을까요? 요새는 뭐 입법이 얘기가 나오면 네. 순식간에 입법이 통과가 돼요. 사실은. 네, 네. 맞아요. 뭐 이게 어제 확 통과됐어요. 어제 통과됐잖아요. 본회의에서. 덧센 특검법 바로 통과됐습니다. 네. 요새는 뭐 한 달이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얘기 나오면 네. 쫙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입법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을 통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원 조직법이라는 걸 통하는데 근데 제 견해로는 거기서의 조직과 구성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신설법원을 설치한다. 예를 들어서 뭐 인천 서부지원인가요? 인천지방법원 어디 검단 신도시 쪽에 새로 지금 짓고 있는 법원이 있는데 그런 어떤 어느 지역에 어떤 법원을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구성과 관련한 거는 입법 사항인 게 분명하고 다만 그 법원의 재판부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채울 거냐 이게 과연 입법 사항이냐 네. 요게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란은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도 사실은 그리고 법원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네. 전선을 확대하면 안 돼요. 전선을 확대하면 불리하다. 그래서 지금 뭐 검찰 개혁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정부 조직법 안이 나와서 검찰청 폐지는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섰습니다만 저는 늘 주장해요. 한 번에 하나씩 하자. 하나씩 하고. 한 번에 여러 개 하려고 하다가는 이게 의외로 벅차질 수가 있다. 예. 그 원님 키포인트는 법원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굉장히 그 반대를 세게 할 거다 이렇게 예고편을 띄우신 건데요. 예. 그 우리 김 변호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법원장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생각보다 내심 법원장님 중에서는 지금의 사법개혁 방향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 임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는 부분이라든지 그 내란 전담 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제 현직 검사들이 특검 제도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이제 특검 제도가 생기니까 오히려 특검에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네. 네, 특검 자체가 굉장히 어떤 검사들의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뭐 내란 전담 재판부의 판사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영광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관점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법원이 반발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 네. 그 지금까지의 어떤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에서 그것들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건데 결국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지거든요. 예.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여론이 조금 더 강화되면은 사실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네. 이러한 여론이 강화되는 과정 자체가 지금 절차라든지 진행이 잘못되고 있는 현재 재판부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인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지하게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는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하여튼 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신중론을 어제 설파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통령의 그 의견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거는 거의 확정이 된 상태고 그렇죠. 다만 그러니까 수사 개시권은 완전히 없어진 검찰이 네. 경찰이 수사해서 기소하라고 보낸 사건에 대해서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확인해야 기소할 수 있겠는데 라는 법률적인 판단 내지는 증거 판단이 이루어졌다면 그걸 검사가 보완 수사에서 보완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느냐 아니면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가요. 솔직히. 지금이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진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이제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 가면 함흥차사예요. 경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을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으면 빨리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묵혀요. 묵히고 한참 있다가 이 부분 다시 수사해 보라고 돌아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 경찰이 또 어떻게 하느냐? 딴 거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참 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또 캐비넷에 들어가요. 그래갖고 보통 지금 고소고발 사건이 1, 2년 가는 게 부지기수로 나와요. 지금 안 끝나요 사건이.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검찰에 대해서 최대한 권한을 뺏고 축소시키느냐 그런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를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검찰은 보안 수사권도 안 돼. 라고 단정하고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그리고 어제 대통령이 정부 주도로 논의하겠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사실은 그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 보안 수사권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의무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뒤이어서 오랜만에 등장한 분이 이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또 나타나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빌드업 과정이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는 거는 검찰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네. 검찰 제도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떤 선언적인 반드시 필요성이 인정된 제도도 아니고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설계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사람이 아닌 그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가장 강력한 검찰 제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일제시대의 경찰의 악행, 정말 최악의 경찰을 상정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수사 지휘를 하느냐에 검찰의 권한을 굉장히 많이 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검찰을 개혁하는 과정에서는 최악의 검찰을 상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고 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좀 그 수사 범위와 관련된 생각도 좀 다르지만 경찰 내부에서의 통제 같은 방향도 분명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 모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보안 수사권을 논의가 결국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쥐겠다라는 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좀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갔을 때 검찰이 빠르게 수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핑퐁이 되면서 수사기관이 굉장히 지연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제가 현직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몇 가지 형사사건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담당하는 그 개인의 또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명예훼손 사건이라도 정말로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경찰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게 묵히고 한참 있는 문제가 제도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문제예요. 네, 사람의 문제로 좀 잠깐 어떤 경찰을 만나느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검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검사가 좋은 검사가 보안 수사권을 가지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좋겠죠. 예. 근데 저는 조금 더 제도 설계에 있어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최혜병 사건에서 경북경찰청 같이 그냥 뭉개고 있을 경우에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를테면 경찰이 이제 그 수사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이 모든 걸 그냥 다 정리한다라고 하면은 뭐 뇌물죄도 그냥 덮을 수 있고 뭐 다 무죄 나고 뭐 이런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뭉갠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검찰이 뭉갠 사건을 보면은 오히려 더 많고 더 훨씬 더 문제가 있는 사건들이 악랄하고 더 훨씬 정치적인 사건에서 그런 뭉갠 경우들이 훨씬 많죠. 많다. 지금 저기 나경원 대표 그 사건이라든지 그렇죠. 우리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행되는 6년째 재판 중인 과정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찰 단계에서의 뭉개는 사건을 검찰이 잘 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그런 반대의 예는 또 얼마든지 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초의 검찰 설계를 굉장히 강한 검찰을 설계해 놓고 우리가 너무 오랜 시간 70년을 살았어요. 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것은 굉장히 사실 두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부작용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부작용이 생기는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제도가 잘못됐다고 볼 게 아니고 뭔가 큰 방향성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다 가지고 있었을 때의 어떤 잘못에 대한 역사적 반성을 기반으로 하고 경찰 제도를 어떤 식으로 좀 더 통제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개인의 어떤 그 차이 내지는 뭐 훌륭한 경찰도 있고 뭐 나쁜 검사도 있고 뭐 그거는 어느 조직이나 뭐 훌륭한 사람이 있고 처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개인의 차이를 강조하면서 시스템을 설계하면 그건 시스템이 아닌 거죠. 사실은 시스템은 평균을 놓고 설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스템으로 운영됐을 때 평균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결과값이 가장 낫느냐 아니면 나을 수 있느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건국 이후에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계속 행사했던 건 아니에요. 모든 국가기관이 그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국 초기엔 경찰이 셌어요. 누가 뭐래도 경찰 그리고 군인이 셌어요. 총을 가진 사람들이 셌어요. 그러다가 60년대 이후에는 중앙정보부 내지는 안기부 지금의 국정원이 어마어마하게 셌죠. 검사도 옛날엔 공안검사가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이 80년대부터 공안검사 아닙니까 원이? 저 공안도 했죠. 그러니까 검찰의 극성기는 사실상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사실은 전직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굵직굵직한 뭐 재벌 수사라든지 어떤 정치인 관련된 수사를 그래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하기 시작했거든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수사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극성기는 1990년 이후인데 한 30년 정도의 극성기를 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쇠퇴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경찰 잘못한 일 많죠. 뭐 사실은 민간인 학살 부분이나 이런 데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면 경찰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경찰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없앴어야 되느냐 아니면 국가정보기관 과거에 잘못한 걸 들면서 완전히 기능을 거의 없애버렸어야 되냐 그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장독대 발언이 바로 그 얘기 그렇죠. 그런 취지죠.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저 붙이면 저는 사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있는데 선입견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만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사람들이 와 제가 굉장히 세다. 쟤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출세했다. 굉장히 권력을 가졌다라고 특정하는 직업들이 몇 개 없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현재 검사는 아직까지 그런 지위를 누려왔고요. 그럼 그런 선입견들이 왜 생겼을까라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검사들이 어떤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가졌던 폐해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었던 굉장히 많은 권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의 방향은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고 내가 검사가 됐다.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구나. 저는 이게 법치주의의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어떤 직업 자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어떻게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교부 기자단 긴급 공지가 와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를 출발한 항공편 착륙 시간이 3시 24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현 장관 항공기는 5시 40분 도착 예정이고요. 조현 장관 도착 이후에 기자들과의 간단한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다. 아마도 이제 이게 라이브로 중계될 것 같은데요. 오후 3시 24분 그리고 오후 5시 40분 특히 이제 조현 장관 안전한 귀국과 그다음에 조현 장관이 와서 비자 문제에 대해서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또 그 루비오 장관하고 비자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11시 30분에 국회의원 송원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제출된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갤럽 여론조사 나왔습니다. 대통령 현재 잘하고 있다 58, 잘못하고 있다 34. 부정평가 1위가 다시 외교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우리 국민들 구금 사태가 큰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이 되어 있고요.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일 평가, 정책 평가에서 복지 잘한다 52, 못한다 28, 외교 잘한다 47, 못한다 36, 노동 잘한다 43, 못한다 37, 경제 잘한다 43, 못한다 38, 대북 잘한다 35, 못한다 37, 공직 인사 잘한다 34, 잘 못한다가 39, 부동산 잘한다 32, 잘 못한다가 3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다행이죠. 조지아에서 우리 국민들. 그럼요. 예, 빠르게 협상을 잘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정치 현안 좀 여쭤볼게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 대충돌, 예, 공개 충돌,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에 대해서 당황했다, 내가 혼자 했겠냐, 진실공방 양상까지 펼쳐졌어요. 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 소동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 사과 요구. 네. 뭐 사실은 이제 약간 화가 난 상태에서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나온 정청래 대표의 뭐 부덕의 소치 발언으로 네. 일단 일단락이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충 흐름은 네.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네. 가끔 이런 일이 있기는 하죠. 근데 뭐 원만하게 어제 본회의에서 또 특검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해결이 된 거죠, 이거는. 예, 약간의 그 파열음은 살짝 있었습니다만. 의원님 살짝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평소대로 하십시오. 예. 국힘 얘기하면 안 될까요? 편하게 하십시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자당이라서 얘기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하시네. 예.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정치 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그 잘 몰라요. 잘 네.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래도 이제 제가 헌법을 그 이제 뭐 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일사불란한 것보다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진 게 좋다. 예.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보안 수사권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경찰의 내부 통제 방안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를 분명히 어떻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설치할 수 있다고 보지만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할 수 없다라는 논의 자체, 이 논의가 계속되는 과정 자체가 어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도 굉장히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방향성은 모두가 일사불란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당 내에서 서로 간에 그런 약간 그 잡음도 나오고 파열음이 나오는 게 뭐 조금 더 저는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또 가려고 또 그러는 거 아닌가라고 뭐 항상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사실 쟁점은 특검 연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 연장을 국민의힘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은 이거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기간도 연장하고 인력도 확충해서 좀 뿌리를 뽑을 때까지 똑바로 수사를 하도록 특검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다수의 판단인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은 여기서 대충 덮자. 그만해.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충돌 지점에서 어쨌든 모두의 대통령을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막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양자 회담에서. 근데 또 수용을 안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측면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적으로. 계속 곤란한 질문을.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그 협상 진행 과정 내지는 협상안을 몰랐다는 네. 거는 분명히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알고도 묵인 내지는
그 합의해주라고 얘기한 거는 아닌 거를 어제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실은 거기서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원내대표와 당대표 간에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합의였느냐 아니면 의사소통이 있었느냐 그 문제는 남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부덕의 소치 발언으로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당연히 연장을 원하지 않죠. 빨리 끝내길 바라는 것이고 특검에서 어떠한 중간적인 수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목걸이가 됐던 금 거북이가 됐던 뭐 시계가 됐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다 악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악재를 올해 안에 끝내고 싶은 거죠. 근데 연장이 돼서 해를 넘긴다 그러면 악재가 국힘 입장에서는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근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니 뭔 소리야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아니 총리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국정원장 특보 그거밖에 없다고? 그렇죠. 몇천 자리는 될 텐데 보낼 수 있는 자리가 그리고 더 돈 되는 자리가 많은데 더 좋은 자리가 많은데 김건희가 거기에는 개입 안 했다고? 그랬을 리가 있어?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뭐 100%를 다 밝히는 거는 어렵겠습니다만 연장을 다소 해서라도 밝힐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은 다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 그런 의미에서 특검 연장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근데 똑같이 30일씩을 더 연장할 수 있는 안이 어제 통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30일만 연장해서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30일 갖고 된다고?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300일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설마 이게 이런 연장과 관련된 게 이런 것까지 뭐 예측을 하고 이제 그런 분란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보다 오히려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뭐가 합의가 됐다가 연장이 되니까 연장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더 확보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의 어떤 그 분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 분란 과정에서 정말 연장이 필요해라는 논의를 조금 더 하게 됨으로써 저는 오히려 약간 더 특검의 어떤 그 지금 그 개정안이 조금 더 힘을 받지 않게 되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60일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60일 플러스 30일인 거잖아요. 그러면 도합 9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데 그 대충 취재 보니까 최혜병 특검하고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은 아직 너무 할 게 많고 뭐 약간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특장점을 나누어서 김건희 특검에 조금 시간과 인력을 더 몰아줘서 더 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저도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최혜병 특검은 대충 다 좀 된 것 같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이제 사건에 관련 사건으로 이제 사건을 계속 하다 보면 사건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그 이제 선을 정해서 하면 마침 지금이 뭐 중수청이 정확하게 아직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어떤 수사와 관련된 조직이 탄생을 해서 자기들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시기거든요. 또 어떠한 이제 그 수사와 관련된 더 많은 부분들은 새로 탄생될 뭐 중수청이라든지 그런 어떤 수사 조직의 뭐 아껴두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조직법이 좀 급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금융 관련해서 제가 어제 취재하니까 금감위 설치법 포함해서 8개 법안 개정을 해야 되고 기재위에 걸려 있는 법안이 또 2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된 법들을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을 금감원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원 이렇게 구분하는 조직 개편이 굉장히 필요하고 물론 이제 내부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포함해서 지금 정부 조직을 빠르게 개편을 해서 완벽하게 세팅을 해서 출범을 좀 하고 싶은 정부의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정무위와 기재위가 전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100% 협조를 안 할 거다. 이러면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6개월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뭐 6개월 더 기다려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예. 근데 이제 금융위원회 쪽도 대대적으로 바뀌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국힘하고의 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6개월 미룬다? 뭐 저는 미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기재부는 또 다르죠. 왜냐하면 예산 기능을 떼어내기로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예. 이게 6개월이 늦어지면 내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기획예산부의 신설이 늦어지면 예산은 1년 단위로 짜기 때문에 이게 1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금융위원회의 개편보다 좀 더 심각한 문제 같아요. 그렇게 되면 네. 자칫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이 2026년도인데 2026년도에서 새로 분리돼서 신설된 기획예산부에서 27년 예산을 짜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 2028년 예산부터 새로운 조직에서 손댈 수 있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봄부터 예산 작업을 해요. 기재부에서 해서 각 부처에 내년도 소요 예산 뭐 해라 뭐 해갖고 쭉 취합하는 과정을 쫙 거쳐서 그래서 9월 1일 날 그 정부 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개월이 늦어지면 사실은 1년씩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심각하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제일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세세한 내용까지 감안을 하면 빨리 그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되고 확정이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이거를 뭐 내란하고 이렇게 야합할 수는 없다는 의사는 분명히 한 건데 이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정말 패스트트랙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타임 스케줄로 가느냐 아니면 여야 합의로 보통 정부 초에 그 정부조직법은 야당도 협조를 해줬었거든요. 물론 그게 안 된 경우도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때처럼. 그때는 여가부 폐지 등을 맞아요. 비롯해서 그 민주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안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요거 진행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지금 뭐 정부 조직 개편 때문에라도 여러 가지 그 국회와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뭐 이렇게 소통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송원석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징계안이 올라가는데 진짜 너무 심각한 망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이어진 저 최고위원 전문 김재원 최고위원 4연속 최고위원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런 심정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뭐 한 사람뿐이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분위기면은 여야 협치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닌가요?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산 대통령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 충정로 대통령 김어준, 삼통 분립의 시대를 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파트너로 알고 계속 협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민주당 중심으로 가야 되느냐. 국회에선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는 빨리 사과해야 돼요. 사과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 사실은 혼잣말이라고는 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이 다 듣게 했잖아요. 그 송원석 원내대표 앞에 앉아있던 그 국힘 소속의 국회의원도 그 순간에 웃잖아요. 웃으면서 머쓱해서 그런지 일어서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혼자만 들리게 한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더 황당한 거잖아요. 그건 내란이 성공하길 바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건 입에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옹호하는 발언이 또 국힘 쪽에서 나오니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진짜 내란당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고 넘어가야 되고 근데 사과를 안 하면 윤리특위에 제소는 될 텐데 뭐 국회 윤리특위라는 게 제대로 기능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결과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 국힘은 정말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내란당
으로 계속 남는 것밖에 안 되고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삼통시대 얘기한 거는 이게 대단히 권위주의적이고 그냥 단순히 권위주의적이 아니고 폭군 대통령을 경험한 게 장동혁 대표의 의원 경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국회의원 된 지 딱 3년 된 분이에요. 점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이후에 국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경험한 정치는 대통령이 여당 당대표도 찍어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만들어내고 그렇게 당대표가 된 여당 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야 이렇게 해. 그러면 네 하고 그냥 무조건 그쪽으로 줄을 쫙 쓰는 것만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여당 대표 그리고 뭐 특정 언론사 이렇게 삼위일체만 경험을 했는데 삼위일체. 아 이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 들으니까 다 다른 얘기하네. 결이 다르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원내대표랑 당대표가 본인 경험이 문제가 있는 거야. 본인이 이상한 시절을 경험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인식의 한계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냥 그 어떤 특유의 어떤 국민의힘 특유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험에 비춰보면 진짜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진짜. 본인은 사실은 계속 판사 역할을 하고 하다가 그 전직 판사라는 게 굉장히 약간 좀 의아할 정도로 좀 편향된 발언을 많이 이제 해가지고 좀 놀랐었거든요. 놀랐었는데 의원이 된 다음에 어떤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연결시켜 보면은 약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여당 당대표가 대통령하고 결이 다른 얘기를 하네? 아니면 보기에 따라서 들이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원래 그런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을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정당 해산으로 가야 되느냐 이 갈림길에서 지금 몇 달을 또 우리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당 해산과 관련된 또 중요한 결정이 정말로 그 아주 오래전 일도 아니고 있었잖아요. 그 결정의 내용에 비추어서 적용을 하면 국민의힘은 위원정당 해산 대상이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정치의 본질로 돌아가 보면 정치는 통합을 추구하지만 그 통합 과정에서는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거거든요. 영국 상원을 보면은 서로 간에 마주보게 만들어 놓고 거리를 두는데 그 거리가 창이 닿지 않는 거리라는 상징이란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상대방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래. 아이고야. 예, 원래는 그런데 그 창의 거리보다 조금 더 길게 놓고 우리는 말로 싸운다라는 상징을 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납득할 수 없거든요. 그런 어떤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내란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납득할 수 없지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고 저는 자연스럽게 투표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 선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이 저는 뭐 그 심판을 받아야지 어떤 제도적인 위헌법률 심판 위헌법률 그러니까 위헌정당 해산으로 가는 거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저는 사실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고 아니 듣다가 하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뭐 기사가 났지 하고 봤더니 얼마나 큰 목소리로 얘기했으면 그게 발언이 떴던데요. 그 그러니까요. 미디어문구가 촬영을 했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송원석 의원. 송원석 의원이요. 공당의 어떤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당의 의원이. 글쎄 그 본인들 지지자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치가 명분과 세력으로 하는 건데 자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특히 유의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냥 드러내놓고 딱 얘기를 한 거는 우리는 내란 정당이 맞아라는 거를 스스로 자임한 꼴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명키는 어려울 것 같고 관련해서는 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윤리특위라는 게 거의 무기력하게 짝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이고 시간이 벌써 11시가 넘어서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한학자 총재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냥 놔둬야 됩니까? 특검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학자 총재는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예. 법대로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특별히 모임을 갖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전 세계 교인이 무서운 게 아니고 예.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역시 어떤 돈의 힘 내지는 언론 기관을 갖고 있다는 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통일교는 미국의 언론사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놨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의 수사와 관련해서 뭐 폼페이오 전 그러니까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라든지 킹그리치 전 하원 의장이 뭐 그런 황당한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게 다 힘이지. 네. 그러니까 역시 이번 특검 수사에 있어서의 분수령은 통일교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예요. 김건희 특검 핵심은 그렇죠. 예. 그걸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 그 여부가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법대로 해야죠. 근데. 법대로 해야 된다. 예.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사하는 사람들 눈에 그리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서류에서 통일교를 빼야죠. 통일교를 빼고 그 사람의 뒷 배경으로 있는 통일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지금 뭐 소집령을 내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어떤 압력을 넣겠다라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든지 압력이라는 거는 모든 수사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이름을 자꾸 언급을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일들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분이 그냥 한학자일 뿐이지 통일교 한학자가 아니다. 아니다. 네. 이런 개인 한학자. 네, 개인 한학자죠. 개인 한학자의 접근으로 저는 그게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의자 한학자. 그럼요. 예, 이렇게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종교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오세훈 시장이 특검이 김장환 목사, 이영훈 목사 수사 선을 넘었다. 예의로 임해야 된다. 예의로 임해라. 예의로 임하면 그냥 덮으란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야? 예의로 임하라. 예의로 임해라. 예. 존경받는 원로 목사다. 존경과 예의를 다해서 수사해라. 참고인 신분임에도 압수수색 이어서 소환까지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 오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인 건 맞죠. 네. 근데 압수수색의 대상은 넓을 수 있어요. 꼭 피의자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피의자와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있죠. 근데 압수수색 받는 사람이 꼭 피의자까지 돼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네. 다만 참고인이기 때문에 강제 소환 내지는 강제 구인은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특검에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판이 아직 열리기 전에 이 사람에 대해서 법원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진행하는 절차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법률적으로는 그 절차로 진행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내란과 관련해서 지금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데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만약에 그 증인신문 절차에 불출석하잖아요. 네. 구인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출석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수사 절차에서는 참고인에 대해서는 강제로 데리고 올 방법이 없죠. 네. 하지만 공판전 증인신문을 진행을 하면 그 증인신문 절차에 안 나오면 그거는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 네. 그럼 거기서 신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추가 설명. 이제 공판정 증인신문 절차라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참고인인데 안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 증인의 증언이 없으면 이 사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증인인 경우에 신청하고 중요한 증인일 때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영남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정에서의 구인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네. 우리 생각보다 형사소송법이 판사들이 그런 재판 형사 진행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은 뭐 압수수색인 이런 것들 다 판사 중심으로 이루어놨어요.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절차를 판사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저는 사실 오늘 지금 들었거든요. 오세훈 시장님이 그 목사의 수사가 선을 넘었다. 저는 지금 앉아서 들었는데 네. 수사는요 네. 원래 선을 넘어서 하는 거예요. 수사를 어떻게 선을 지키면서 수사는요. 네. 뭐 목사건 그 사람이 목사건 교수건 대통령이건 그 선을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칭찬한 걸로. 네네. 그렇게 특검의 수사를 칭찬한 거다. 수사를 예의 갖춰서 하고 있네 그러면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오세훈 시장이 특별히 특검팀을 칭찬하시었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것만 여쭤볼게요. 전한길 씨가 느닷없이 망명 제안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미국으로의 망명? 그냥 하는 얘기죠. 아니 몇 달 전에도 망명 신청했다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하고 네. 뭐 전환기 씨도 그냥 요새 보니까 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쪽에 거리가 없다. 왜냐하면 국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는 그쵸. 장사 잘했죠. 근데 끝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뭐 알게 모르게 거리두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의병이야. 의병은 뭐야? 네. 관직이 없어야 의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네. 당직 받을 생각 하지 마. 당신은 의병이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이게 때거리가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망명 뭐 이런 소재로 삼은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인데요. 네. 제가 이제 대학을 재수를 했는데 네. 저희 재수학원 앞에 프랑스 대사관이 있었어요. 저희 재수생들이 이제 힘드니까 공부하기가 술을 먹고 다 프랑스 대사관에 망명하겠다 그랬었거든요. 네, 진짜로.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망명이랑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망명의 정확한 개념이 정치적 박해가 인정돼야 되는 것이고 전환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발언들을 우리가 이렇게 잘 듣고 있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망명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네, 본인이 막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상황. 그쯤 돼야 이제 망명이 뭔가 정치적 박해에 의한 망명이 되는 거지. 전환길 씨 얘기가 계속 나온다. 망명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서정욱 변호사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소년보 세계로그의 목사가 구속이 됐는데 전한길 씨가 다음은 나다. 내가 구속될 차례다. 이렇게 탄압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추정을. 그 얘기를 본인이 하는 거가 뉴스에 나온다. 망명 대상이 아니다. 전혀 아니다. 정치 탄압 국가가 아니다. 구속 이꼴 탄압은 아니죠. 그렇죠. 구속될 만해서 구속되는 거면 그건 탄압으로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참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도 인정이나 존중을 못 받고 있는 것 같다. 어쨌든 빨리 정신 차리고 제 길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먹고 살자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